새벽 4시 30분, 67세 영호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살 진돗개 별이가 필사적으로 짖으며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별이 덕분에 할아버지는 무사히 병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가족들은 완벽해 보이는 간병인 최선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온순했던 별이가 갑자기 최선희를 보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평생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별이가 왜 저러지? 과연 별이는 무엇을 알아챈 걸까요? 그리고 완벽해 보였던 간병인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7세 영호 할아버지와 11살 진돗개 별이의 이야기인데요. 한 마리의 개가 어떻게 주인의 생명을 2번이나 구했는지, 그리고 사람도 알아채지 못한 위험을 어떻게 미리 감지했는지에 대한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반려동물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과연 동물들이 사람보다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감동과 충격을 동시에 안겨드릴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호 할아버지와 별이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영호는 갑자기 눈을 떴어요. 몸이 이상했어요. 어지러움이 머리를 짓눌렀고 왼쪽 팔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죠. 입술이 비뚤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뭐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67세 영호에게 찾아온 무서운 순간이었죠.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별이가 침실로 들어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아침 인사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영호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별이는 즉시 알아챘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요. 진돗개 별이는 올해로 11살이 된 늙은 개였어요. 사람 나이로 치면 7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총명하고 영리했죠. 별이와 영호의 인연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영호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죠. 여보,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찍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영호는 매일 밤 아내의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후회와 자책이 그를 짓눌렀죠. 은퇴를 앞두고 아내와 함께 보낼 여생을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깊은 상실감에 빠진 영호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죠.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대학 동료가 영호를 찾아왔죠. 영호야,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지. 밖으로 좀 나가자. 아니야, 나는 괜찮아. 영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동물보호센터라도 한번 가보자. 나도 거기서 봉사활동하는데 동물들 보면 마음이 좀 편해져. 동료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영호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어요. 동물보호센터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우리 한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진돗개와 눈이 마주쳤죠. 다른 개들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꼬리를 흔들며 관심을 끌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개는 달랐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영호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 아이는 왜 저렇게 있나요? 영호가 센터 직원에게 물었어요. 저 아이는 3살 된 진돗개예요. 원래 주인이 이민을 가면서 버려졌거든요. 벌써 6개월째 여기 있어요. 직원의 말에 영호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별로 반응을 안 보여요. 아마 상처가 깊은 것 같아요. 그 순간 영호는 그 개의 쓸쓸한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상실감을 느꼈어요. 버려진 아픔, 혼자 남겨진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혹시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있을까요? 영호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어요. 정말요? 하지만 개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은데. 괜찮아요. 저도 혼자라서요. 그날 영호는 그 개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줬죠. 별이라고 하면 어떨까?
내 인생의 새로운 별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별이는 정말로 영호의 삶에 빛을 가져다 줬어요. 처음 며칠은 서로 어색했어요. 별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영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별이가 먼저 다가왔어요. 영호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 조용히 옆에 와서 앉았죠.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별아, 너도 외롭구나. 영호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별이는 처음으로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 작은 움직임이 영호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죠. 매일 아침 별이와 함께하는 산책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10분도 안 되는 짧은 산책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늘어났죠. 공원을 걸으며 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쌓였던 무거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별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별이는 놀라울 정도로 똑똑했어요. 영호의 기분을 마치 거울처럼 알아차렸죠. 영호가 우울할 때는 조용히 옆에 앉아서 위로해줬고 기분이 좋을 때는 함께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8년이 흘렀어요. 별이는 영호의 일상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었죠. 새벽 5시에 영호가 일어나면 별이도 함께 일어나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영호에게는 다른 걱정이 있었어요. 당뇨병이었죠. 10년 전부터 시작된 당뇨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의사도 걱정하고 있었죠. 교수님, 혈당 수치가 계속 불안정해요. 식이요법과 운동을 더 철저히 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영호는 대답했지만 실천이 쉽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생활에서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별이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매일 아침 산책은 영호에게 유일한 운동이었죠. 별아, 오늘도 산책하자. 멍멍. 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었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영호는 평소처럼 별이와 함께 저녁 산책을 했어요. 별아, 우리 내일도 산책하자. 영호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을 때 별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별이는 영호 옆을 맞춰 걸으며 행복해 보였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영호는 잠자리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머리가 조금 어지러웠고 왼쪽 팔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그런가 보다. 영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이 되었죠. 평소 같으면 별이가 영호를 깨웠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영호가 일어나지 못했어요. 별이는 평소와 다른 영호의 모습을 즉시 알아챘어요. 영호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왼쪽 팔과 다리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고 입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별이를 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별이는 영호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불안해하며 침대 주위를 맴돌았어요. 그리고는 결정을 내렸죠. 침실을 나가 거실로 가서 크게 짖기 시작한 거예요. 멍멍멍. 평소에는 정말 조용했던 별이가 이렇게 큰 소리로 짖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마치 도와주세요. 무언가 큰일이 났어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았죠. 별이의 필사적인 외침이 아파트 복도까지 울려 퍼졌어요. 다행히 그날은 아들 준혁이 아침 일찍 아버지를 찾아올 예정이었어요. 별이의 이상한 울음소리를 들은 준혁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별이가 왜 저래? 급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준혁 앞에서 별이는 더욱 급하게 짖으며 침실 쪽을 향해 뛰어갔어요. 마치 빨리 와서 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준혁은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아버지. 준혁의 놀란 외침과 함께 별이의 기적적인 구조작전이 성공한 순간이었어요. 만약 별이가 없었다면 영호는 그대로 쓰러져 있었을지도 몰라요. 별이의 영리함과 충성심이 영호의 생명을 구한 거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렀어요. 준혁은 아버지가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죠. 별이는 구급차까지 따라오려고 했지만 준혁이 간신히 말렸어요. 별아, 집에서 기다려. 아버지 곧 돌아오실 거야. 별이의 눈빛이 애절했어요. 꼬리는 완전히 축 늘어져 있었죠. 병원 응급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환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의사가 물었어요. 67세입니다. 당뇨병을 10년째 앓고 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CT 촬영 결과를 보니 당뇨병성 뇌졸중이에요. 혈관이 막혀서 뇌의 일부가 손상되었어요. 준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행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왼쪽 반신마비와 언어장애가 남을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회복 가능성은 어떤가요? 환자분 나이를 고려할 때 완전한 회복은 어려워요. 하지만 꾸준한 재활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은 가능할 거예요. 그날부터 영호의 한 달간 입원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준혁과 아내 미나는 매일 병원을 오갔어요. 하지만 가장 힘들어하는 건 별이었죠. 영호가 없는 집에서 별이는 매일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좋아하던 산책도 예전처럼 신나하지 않았어요. 별이가 너무 우울해해요. 아버지가 보고 싶은가 봐요. 미나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나도 걱정이에요. 별이가 이렇게 예민한 건 처음 봐요. 준혁도 별이를 달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편 병원에서는 퇴원 후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간병인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담당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가족분들만으로는 힘들 거예요. 준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와 미나 모두 직장이 있어서 24시간 돌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어떤 간병인을 구해야 할까요? 뇌졸중 환자는 특별한 케어가 필요해요. 경험이 많은 전문 간병인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병인 찾기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준혁은 인터넷을 뒤지고 병원 게시판을 살펴보고 지인들에게 추천을 받았어요. 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죠. 경력은 좋은데 뭔가 믿음이 안 가요. 이 사람은 너무 비싸고요. 준혁과 미나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 준혁의 대학 선배 김대리가 연락을 해왔어요. 준혁아, 혹시 간병인 찾고 있다고 했지? 네, 선배. 아직 못 구했어요. 우리 할머니를 돌봐주셨던 분이 있는데 정말 훌륭하셨어. 최선이라는 분인데 한번 연락해 볼래? 준혁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의 추천이라면 믿을 만했어요. 다음날 준혁은 최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대리님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김대리님 소개시군요. 환자분 상태부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선희의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환자에 대해 묻는 질문들도 매우 전문적이었죠. 먼저 환자분을 직접 뵙고 상태를 확인해야겠어요. 내일 병원에 찾아가도 될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날 오후 2시 최선희가 병원을 찾아왔어요. 52세의 최선희는 단정한 차림새에 온화한 미소를 지고 있었어요. 첫인상부터 정말 믿음직해 보였죠. 안녕하세요, 최선희입니다. 환자분께 인사드려도 될까요? 최선희는 정중하게 인사한 후 곧바로 영호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앞으로 교수님을 돌봐드릴 최선희입니다. 영호를 처음 본 최선희의 반응도 매우 전문적이었어요.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하고 마비된 부위의 상태를 살펴보는 모습이 정말 숙련되어 보였어요. 중풍 후 3주 정도 지나신 상태네요.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최선희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희망적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돌본 환자분들 중에 교수님 정도 상태에서 많이 회복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녀의 말에 준혁과 미나는 큰 희망을 느꼈어요. 최선희는 영호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봤어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나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약물은 없나요? 복용하고 계신 약은 어떤 것들인가요? 하나하나 꼼꼼히 메모하는 모습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별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혹시 집에 반려동물이 있나요? 네, 별이라는 진돗개가 있어요. 아버지가 정말 아끼는 아이예요. 준혁이 대답하자 최선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저도 별이와 친해져야겠네요. 환자분이 사랑하는 것들을 같이 사랑해드려야 진정한 간병이죠. 이 말에 준혁은 최선희가 정말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했어요. 급여 조건도 합리적이었어요. 한 달에 400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달에 이틀 정도는 개인적인 용무로 잠깐 외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간병인들보다 오히려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실력에 비해 너무 적게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준혁이 묻자 최선희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일을 좋아해서 하는 거라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환자분이 좋아지시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보람이거든요. 계약은 그 자리에서 바로 성사되었어요. 그럼 교수님 퇴원하시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퇴원 날이 왔어요. 영호가 휠체어를 타고 집에 돌아왔을 때 별이의 반응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 달 만에 주인을 다시 본 별이는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영호에게 달려왔어요. 휠체어라는 낯선 물체에도 개의치 않고 영호 곁으로 가서 그의 손을 계속 갖춰줬어요. 영호도 왼손으로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별아, 보고 싶었어? 영호의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별이는 알아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최선희의 간병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7시 정각에 도착해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린 후 곧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영호의 아침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약을 정확한 시간에 복용시켰어요. 물리치료 마사지도 전문적으로 해줬고 영호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최선희는 항상 영호의 의사를 먼저 물어봤어요. 별이도 며칠이 지나자 최선희에게 익숙해진 것 같았어요. 최선희가 영호를 돌보는 동안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거나 가끔은 최선희 곁에 가서 쓰다듬어 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별이가 저를 정말 좋아하네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최선희 별이를 예뻐하는 모습에 영호도 흐뭇해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준혁 가족 모두가 최선희에게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다 기뻐요. 준혁이 최선희에게 감사 인사를 하자 최선희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좋은 가족분들을 만나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돌봐드릴게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최선희가 간병을 시작한 지 2주째 되는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아침 최선희가 평소처럼 출근했을 때 별이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별이의 모습이었어요. 별이는 현관에서 최선희를 바라보며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털이 약간 곤두서 있었고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별이가 왜 그러지? 준혁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별이의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최선희는 당황한 기색 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마 제가 오늘 새로운 샴푸를 써서 그런가 봐요. 강아지들은 냄새에 민감하다고 하잖아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별이의 반응은 계속되었어요. 최선희가 영호의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마다 별이는 그 앞을 가로막으며 으르렁거렸어요. 평생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준혁은 당황스러웠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별이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심해졌죠. 매일 아침 최선희가 출근할 때마다 별이는 으르렁거리며 경계했어요. 평소 온순했던 별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죠. 별이가 정말 이상해요. 준혁이 미나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최선희 선생님을 좋아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한 건 영호의 상태였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준혁이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영호의 상태가 평소보다 훨씬 무기력해 보였어요. 눈빛이 흐릿했고 준혁이 말을 걸어도 반응이 느렸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영호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최선희 선생님, 아버지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준혁이 최선희에게 말하자 최선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셔서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질 수 있거든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준혁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더욱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준혁이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뭔가 약품 같은 냄새였는데 평소에는 맡을 수 없었던 냄새였죠. 이 냄새가 뭐지? 준혁이 최선희에게 물어보자 최선희는 웃으며 답했어요. 아, 오늘 소독약으로 청소를 해서 그래요. 환자분 건강을 위해서는 청결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별이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 냄새가 나는 곳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으려 했고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별이가 왜 저러지? 준혁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며칠 후 찾아왔어요. 그날 아침 별이가 갑자기 최선희의 가방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가방 주변을 빙빙 돌며 계속해서 냄새를 맡았어요. 마치 가방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듯이 행동했죠. 보기야, 그러면 안 돼. 준혁이 별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별이는 가방에 코를 바짝 대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뒤로 물러서며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멍멍멍. 별이의 짖는 소리에는 명백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별이가 제 가방을 이상하게 생각하나 봐요. 혹시 다른 환자분 냄새가 묻어 있어서 그런가? 최선희가 가방을 재빨리 들어올리며 변명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준혁은 최선희의 표정에서 순간적으로 스치는 당황을 포착했어요. 그때 준혁은 확신했어요. 분명히 최선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고 별이가 그것을 미리 알아챈 거라고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알아내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별이의 이상한 행동, 아버지의 상태 변화, 그리고 오늘 본 최선희의 당황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혹시 별이가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뭔가를 감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준혁은 별이의 직감을 믿어봐야 하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준혁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CCTV를 설치해서 진실을 밝혀내기로 한 거예요. 여보, 나 전자상가 좀 다녀올게. 왜요? CCTV 하나 사려고. 아버지 방에 설치할 거야. 미나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최선희 선생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별이가 계속 경고하고 있잖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준혁은 24시간 녹화가 가능하고 화질이 선명한 초소형 CCTV를 구입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아버지께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버지, 최선희 선생님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별이도 계속 경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몰래 녹화를 해보려고 해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도 최근 들어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준혁은 CCTV를 아버지 방 책장 위 시계 뒤편에 숨겨 설치했어요. 이제 모든 게 녹화될 거예요. 이틀 후 준혁이 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 그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들이었어요. 최선희는 처음에는 평범하게 영호를 돌봤어요. 하지만 30분 정도 지나자 그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최선희는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어요. 그리고 영호의 물컵에 약물을 몇 방울 떨어뜨렸어요. 별이는 즉시 이 모습을 보고 짖기 시작했지만 최선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끄러운 개 같으니라고. 최선희가 별이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날카롭고 음침한 표정이었어요. 자꾸 방해만 하고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 준혁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최선희는 영호에게 약물이 들어간 물을 마시게 했어요. 교수님, 목이 마르시죠? 물 좀 드세요. 영호는 의심 없이 물을 마셨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영호가 의식을 잃자 최선희의 행동은 더욱 충격적이 되었어요. 그녀는 영호의 팔을 꼬집고 다리를 꺾고 심지어 뺨을 때리기까지 했어요. 별이는 최선희의 학대를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지만 최선희는 별이를 발로 차버렸어요. 꺼져. 정말 거슬려 죽겠어. 별이가 벽에 부딪혀 찍 소리를 내며 쓰러졌지만 최선희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이런 악마 같은 여자가. 준혁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학대가 끝나자 최선희는 영호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귀중품을 찾고 있었어요. 돈이 어디 있지? 분명히 현금을 어딘가에 숨겨둔 게 있을 텐데. 그녀는 영호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고 서랍에서 발견한 금반지도 가져갔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최선희가 또 다른 약병을 꺼내더니 영호의 팔에 주사를 놓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끈질긴 개네. 다음에는 너부터 처리해야겠어. 최선희가 바닥에 쓰러진 별이를 노려보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준혁은 즉시 영상을 USB에 저장한 후 경찰서로 향했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군요.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담당 형사는 영상을 보고 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최선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만 피해를 당한 건 아닐 것 같아서요.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혁 씨, 최선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경찰서로 와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시죠. 최선희는 지난 12년간 최소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녀는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류했어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정성껏 간병을 해주면서 평판을 쌓았고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의도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학대를 가해서 상태를 악화시켰어요. 만약 별이가 없었다면 최선희는 계속 천사 같은 간병인으로 살면서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형사의 말에 준혁은 별이에 대한 고마움이 밀려왔어요. 별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해준 영웅이에요. 최선희가 체포된 그날 밤 집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별이었어요. 그동안 최선희를 경계하느라 긴장하고 있던 별이가 다시 예전의 온순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영호 곁에서 편안하게 누워있고 준혁이 와도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별아, 이제 안전해. 준혁이 별이를 쓰다듬자 별이는 만족스럽게 눈을 감았어요. 영호의 상태도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최선희가 투여했던 약물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의식이 점점 더 또렷해졌어요. 하지만 새로운 간병인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다시 간병인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미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최선희처럼 완벽해 보이던 사람도 그런 짓을 했는데 준혁의 마음도 무거웠어요. 최선희 사건 때문에 간병인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죠.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어요. 준혁은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우선 대형 병원에서 직접 추천받은 간병인만 면접을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 명의 추천서를 확인하고
이전 환자 가족들과 직접 통화해서 확인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이번에는 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꼼꼼히 살펴볼 거예요.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별이가 경계하는 사람은 뽑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첫 번째 간병인 후보가 왔어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경력도 좋고 인상도 좋았어요. 하지만 별이의 반응이 미묘했어요. 특별히 경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반가워하지도 않았어요. 준혁은 그 간병인을 정중히 돌려보냈어요. 두 번째 후보는 40대 후반의 남성 간병인이었어요. 뇌졸중 환자 전문이라고 했지만 별이가 으르렁거리며 경계했어요. 별이가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준혁은 이번에도 그 간병인을 정중히 돌려보냈어요. 세 번째로 온 사람은 58세의 유진이라는 여성이었어요. 첫인상부터 정말 따뜻하고 자연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환자분은 어디 계신가요? 유진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곧바로 영호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그때였어요. 놀랍게도 별이가 유진에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어요. 최선희 사건 이후 처음으로 보이는 반응이었어요. 준혁과 미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어머, 정말 예쁜 강아지네요. 이름이 뭐예요? 유진이 별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자 별이도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영호도 유진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유진이 영호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영호는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 많이 힘드셨죠?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별이가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선생님은 믿을 만한 분인 것 같네요. 준혁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별이의 판단을 믿기로 한 우리 가족의 선택이었거든요. 유진은 최선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일을 투명하게 보고했고 환자의 상태 변화를 정확히 설명해줬어요. 오늘 교수님이 재활 운동을 40분 하셨는데 평소보다 의욕적이셨어요. 왼팔 움직임도 조금 좋아지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호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유진이 온 지 일주일 만에 영호는 혼자서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2주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간단한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별이. 영호가 처음으로 별이의 이름을 불렀을 때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어요. 별이는 영호의 회복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어요. 영호가 재활 운동을 할 때면 옆에서 응원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고 영호가 말을 할 때면 고개를 갸우뚱하며 열심히 들었어요. 한 달 후 영호는 지팡이를 짚고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영호가 별이를 부르며 손을 내밀었을 때 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영호의 손을 하차 주었어요. 별아, 고마워. 영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어요. 2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영호가 별이와 함께 집 근처 공원까지 산책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가긴 했지만 15분 정도 야외 공기를 마시며 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지실 줄 몰랐어요. 준혁이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의사도 영호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어요. 원래 이 정도 뇌졸중 환자분은 회복이 쉽지 않은데 정말 의지가 강하시고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것 같네요. 유진도 영호의 회복에 큰 기쁨을 느꼈어요. 교수님의 회복 의지가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별이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유진은 별이의 역할도 인정해줬어요. 6개월 후 영호는 지팡이를 짚고 혼자서도 집안을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별이와 함께 매일 30분씩 공원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별아, 산책하자. 영호가 말하면 별이는 즉시 꼬리를 흔들며 목줄을 물어왔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영호와 별이가 함께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죠.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별아, 내가 나를 구해준 거야. 영호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별이는 영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강아지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별이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무서워.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이가 우리 가족의 영웅이에요. 고맙다, 별아. 그날 밤 영호는 별이에게 특별한 간식을 주었어요. 별이는 맛있게 간식을 먹은 후 영호 침대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모든 것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영호의 건강한 회복, 가족들의 화목한 모습, 그리고 별이의 밝은 모습까지. 최선이라는 악마 같은 존재가 가져다 준 위기를 극복하고 가족들은 더욱 끈끈해졌어요. 별이는 이제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가족을 구한 영웅으로 인정받았어요. 1년 후 영호는 지팡이 없이도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말도 이전보다 훨씬 명확해졌고 때로는 유머까지 섞어가며 대화를 나눴어요. 별아,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어. 멍멍. 별이가 기쁜 듯 짖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 오래오래 살자. 영호의 말에 별이는 더욱 신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지금도 영호와 별이는 매일 공원을 산책하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충성심은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별이가 증명해 보였어요. 별이는 앞으로도 계속 영호 곁에서 충실한 동반자로 함께할 거예요. 그들의 아름다운 우정은 계속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별이와 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충성심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또한 우리가 믿고 있던 것들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간병인의 진짜 모습을 사람보다 동물이 먼저 알아챘잖아요. 반려동물의 직감을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도 얻었고요.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꼈습니다. 별이의 용기와 영호 할아버지의 회복 의지,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이 모두 합쳐져서 이런 감동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